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숙려 기간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건강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며 일이 많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대곤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던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 한의원에 들려 한약도 몇 채 지어 매일 아침마다 한 채씩 먹여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챙겨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요즘 앞으로 살 날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거 알아?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 저번 달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특근을 하고 있잖아. 야근도 기본이고 당신 몰골이 말이 아니야. 한약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직급 좀 올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집안의 가장이 쉬면 되겠소?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직책은 대리해서 머물러만 있는 건데? 회사 운영 방식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대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어허,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거나 하는 쓸데없는 행동하면 오히려 눈에 가시거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올해는 그래도 과장은 달아주겠지. 남편은 한 회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였죠. 일반적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아서 대리라고 말을 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라 모임이 있을 때면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가족처럼 지낸다고 자기만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경기 같은 요즘에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보단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힘들어 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회사에 밤참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찾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으로 준비한 뒤 적당한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보통 야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에 회사에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출발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면서 일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주었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착해 어두컴컴한 건물로 들어가니 경비를 서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밤참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대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과 직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부장이라뇨. 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저희 남편 이름은 진국현이고 지금 현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근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처음 회사에 와봤는데요. 힘내라고 밤참 좀 준비해 왔는데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아이 참, 이 회사의 진 씨는 단 한 명뿐이고 사모님 남편분 이름이 진국현이라면 저희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맞으세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야근 자체를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퇴근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전까지 문자 주고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모님, 꼭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부장님은 진작에 퇴근하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일단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낸 경비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오해를 풀고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대리에서 한 번에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만약 진급을 했었다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남편은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비의 뒤를 따라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명패에 부장 진국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몸으로 자리를 살펴보니 컴퓨터 옆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는 저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년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내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오면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경비분께 제가 다녀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밤참 도시락은 일을 하시는 경비분께 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된 터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장을 몇 년 전부터 달았다는 말은 부장을 달기 전에 과장이었을 때도 저를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직책이 대리였었는데 부장을 달 때까지 속였다는 건 결혼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대리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의 신뢰가 모두 내려앉게 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자 들어오던 남편은 평온한 얼굴로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냐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는 한마디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된 남편의 거짓된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결혼 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파헤쳐 봐야만 했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남편의 서재에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던 건지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허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남편의 서재의 책상 밑에 또 다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서랍장만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굳게 잠겨있는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서 스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항상 차키에 열쇠 하나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 열쇠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을 챙겨준 뒤 먼저 잠이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차키에 달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이상한 고지서 같은 것들만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고지서였습니다.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는 아파트 고지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남편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달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지 급여가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월급은 월 3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분의 말대로 남편은 부장의 직책을 달고 있으면서 매달 7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만년 대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직책은 대리였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도달했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관해 두고 있던 아파트 고지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고지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둔 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나와 처음 보는 아파트에 동호수가 찍혀있던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아차리곤 괜찮냐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때부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니 우울증이라도 왔어? 애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걔들은 기숙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겠다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결정한 거잖아.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왔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해.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시계를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고 잠시 뒤 남편도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시모 또한 남편과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광경이라 떨리는 손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잠시 뒤 아파트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시부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시부의 뒤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시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러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셋째를 출산했는데 귀한 손자 아프면 안 되잖아? 아이, 가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자문이나 열어줘. 몸조리를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어? 다들 들어와 살면 집이 좁아 터진다고. 그냥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 방심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걔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올라타기나 해요. 며느리랑 아이들은 벌써 탔잖아. 늦은 나이에 셋째 출산이라 이번에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희영이 엄마가 계절을 타는 건지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음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 알고 있죠? 저보고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는지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신경 써줄 수 있죠? 내가 몸이 10개니? 그리고 걔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야? 이번에 애들도 기숙사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 한가로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이 잡생각만 늘어서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애 좀 돌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솔직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요즘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주아 애미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안정한 가정 만들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사실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사위로 부르고 싶다더구나. 사돈댁도 벌써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희영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연민 정도로 불쌍한 감정만 남은 상태요. 막내 아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주아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싶긴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에 저와의 인연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모두를 차에 태운 뒤 곧장 시댁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멀어지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부모님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 네가 갑자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 모르니?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해라. 요즘 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며? 아이들도 기숙사 들어갔는데 너도 일거리 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천하태평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돌봄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계속 현관문 앞에 저를 세워두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스 한 잔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머리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평소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약속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어머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집안에 누가 왔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어머님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손자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아줘도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빨리 와서 손을 좀 써봐. 저러다 목 상하겠어.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며느리가 왔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갈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이제 막 나갈 참이었어.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 가면 된다. 그럼 나도 외출 준비해야 되니까 현관문 닫아도 되는 거지? 어머님,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안의 아기를 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랜 시간 분노가 쌓여왔던 상태라 시모는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쳐낸 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달려와선 당장 나가라며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모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여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여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대화 좀 하자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보이는 시야가 검게 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시모가 어딜 만지냐면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던 거죠.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던 저였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어요. 시모한테 속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을 온몸으로 시모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는 저를 피해 안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가 분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고개를 떨군 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충 알고 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임신을 해서 먼저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서야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도 결혼 초라서 많이 당황했는지 난감했었지만 저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며 저를 붙잡았었어요. 그쪽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고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먼저 함께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의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찍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쪽은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지만 저도 시기는 비슷했었다고요. 먼저 양보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돌려주세요. 침묵하고 기다려온 세월,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릴게요.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서 살고 있었겠어?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 생활을 해온 것뿐이야.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아까 그러더라. 당신 우리 회사에 다녀갔었다면서? 회사 지침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내가 그동안 대리라고 속여왔던 건 이 사람한테도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했던 거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들었는데 나보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라고? 15년 넘게 당신한테 속아오면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눈 감고 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까 저 여자 집에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들었었고 나보다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본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한 남편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길래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러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고 시부는 서둘러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남편은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졌었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몸이 말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했었지만 제 말을 무시했던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한테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는 말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었는데 자기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떠날 거냐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 애틋한 사랑이라도 한 것 마냥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무슨 멜로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병원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건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만 밀어붙였어요. 집 또한 제 명의로 돌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순순히 응해 주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했는데도 제가 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 그 여자가 죽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는 그 여자의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람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라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저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사랑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날들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족들과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기가 좀 늦었던 것뿐이지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설 명절이었어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시모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꼴보기가 싫은가요? 전 하나 먹으려는데 어떻게 젓가락을 쳐내실 수 있어요? 엄마도 봤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서 저희 가족은 왜 부른 거죠? 그냥 와서 일이나 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어제는 왜 조용하시나 했는데 전 부쳐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셨죠? 할머니는 세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겠니? 네가 오해한 거다. 저도 어머님이 세영이 젓가락 쳐내는 거 봤어요.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거 아시면서 정말 왜 그러세요? 오해라고 하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속이 좁진 않으세요. 동서가 제대로 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아침부터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어머님 때문에 예민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같은 음식을 집으려 했던 것뿐이고 젓가락에 부딪힌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그만해라. 할머니는 제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단 한 번도 이뻐해 주신 적 없으시고 상처만 주셨잖아요. 제 딸은 아침부터 시모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버렸습니다. 안 좋아진 분위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미안한 감정도 안 느껴지시는지 동선의 가족들한테 웃어 보이시며 식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싸고 있던 짐을 다급히 빼서 들었습니다.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인 동서에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동서는 내가 우스운가 봐? 지금 보인 행동은 뭐야?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있어야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오해라고 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얼굴 붉혀서 좋을 것 하나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형님께서 한 번만 참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중간 역할 제가 잘할 테니 이번만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셔봤자 안 좋은 감정만 쌓인다고요. 그럼 동서가 옆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주면 안 되지. 그동안 세영이가 어머님한테 서운했던 것들 있었어도 한마디 한 적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세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으면 예민하게 받아들였겠어? 지금도 많이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동서는 지금 우리가 가면 나머지 집안일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 싫어서 우리 붙잡는 거 아니야? 잘하는 짓이다. 명절날 이게 뭐 하는 거니?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오해였다고.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삐져서는 짐을 싸고 있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 제발 어린애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내가 미안하게 됐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니?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시모는 저희 가족이 징징대는 걸 듣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셨어요. 분명 마음에도 없는 사과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그렇고 동서는 저희 가족의 짐을 빼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행동이 저희 가족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결국 묵묵히 지켜만 보셨던 시부는 명절날 아침부터 다들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가족들끼리 한 번만 더 싸운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제 딸은 많이 답답했는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네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한숨 돌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조금씩의 차별들은 있었지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도 저희가 시댁에 찾아온 이유는 시부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들 중에 제 딸을 어렸을 적부터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딸은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댁 집안의 첫 딸이라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손자를 보시는 순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딴엔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시모가 원하는 건 손녀가 아닌 손자였기 때문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 동서네와도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점점 불화만 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시모의 손자 사랑이 식구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바람을 쐬고 들어온 제 딸이 방에서 쉬려고 들어와 누웠는데 시모가 문을 두드리며 저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서둘러 움직이길 바라고 계셨어요. 동서는 방문 밖에서 저를 부르며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빨리 나오길 재촉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기분을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마냥 각자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서와 제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걸 잠시 동안 지켜보시더니 거실로 나가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서방님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제 딸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음식 준비를 하던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거실로 나온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거실 한편에 쉴 수 있는 옥매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동서 아들이 누워 있었고 제 딸 손에는 걸레가 쥐어져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제 딸에게 물어보니 어이없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의 몸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 주방에 들어가 잠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제 딸이 방에서 쉬고 있는 꼴을 못 보고 집안 전체에 걸레질을 하라며 시킨 거였어요. 정작 동서 아들은 옥매트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죠. 어머님, 세영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걸레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작 사지 멀쩡한 민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옥매트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영이가 환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야. 환자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으면 되겠니?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걸레질이 전신운동이라 땀도 빼고 집안도 깨끗해지는데 그게 얼마나 좋니? 그래도 세영이가 걸레 빠는 거 힘들까봐 내가 대신 걸레 빨아줬다. 그러니까 어서 걸레질 마저 해라. 그래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잖아. 민태는 집안의 장손자인데 당연히 굳은 일은 하면 안 되지. 지금 세영이가 진통제 먹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지. 병원에서 최대한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할머니, 저 너무 시끄러워서 TV를 못 보겠어요. 맨날 얼굴 보기만 하면 투닥거리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너 지금 할머니 옆에 있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남자고 사지 멀쩡하니까 집안 전체 걸레질 해라. 어머 형님, 지금 제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험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제 아들한테 걸레질을 하라는 거예요? 동서, 아들은 안 되고 환자인 내 딸은 걸레질을 해도 된다는 거야?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민태가 버릇이 없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세영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운동시키는 거잖아요. 뭐가 이리 시끄러워?
내가 너희를 또 한 번 싸우는 날엔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먼. 다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민트 너는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 할아버지 말이 안 들려? 이놈 봐라. 대꾸도 하지 않네? 둘째니가 지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봐라. 시부는 대화가 끝났는지 집으로 들어왔는데 서로 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다들 꼴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나가길 원하셨어요. 시모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고 제 딸에게 걸레질을 시켰는데 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털어놔서 한마디 한 것뿐이라며 제 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레를 주워들었고 시모가 쉬지 않고 입을 제잘거리자 시부는 듣기 싫으셨는지 시모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 던져 버리셨네요. 시부는 환자인 제 딸에게 걸레질을 시켰다며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시모는 얼굴에 걸레를 맞아서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똑같이 화를 내셨어요. 결국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이 또다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시모는 걸레를 손에 쥐어들더니 제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 걸레를 다시 손에 쥐어주면서 군말하지 않고 조용히 걸레질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제 딸이 자초한 일인 만큼 찍소리 말고 집안 구석구석 닦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또다시 뱉으셨네요. 시모의 행동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막장의 모습이었어요. 제 딸은 손에 쥔 걸레를 바닥으로 던져버리자 시모는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불만을 가지냐면서 강하게 밀치셨어요. 그런데 세영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지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네요.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숨까지 못 쉴 정도로 심각해진 발작에 남편은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까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를 해준 뒤 구급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르게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향하게 되자 그제서야 시모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저는 제 딸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시모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뇌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뇌압이 심해져 뇌종양이 뇌를 압박해 발작이 온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하마터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되었고 서둘러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저는 제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작정 달려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곤 동서가 저를 말리는 순간 동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세영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땐 둘 다 용서하지 않겠어.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제 딸이 환자인 걸 알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어버렸다고요. 운동 삼아 환자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뇌압이 오르면 안 된다고
분명 설명드렸잖아요. 제 딸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나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저는 어머님이 세상 떠나셔도 장례식장에도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집안에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땐 이혼할 줄 알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당신이 시작한 차별과 이간질 때문에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다고. 나는 얘기한 대로 진행할 테니까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손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시부는 시모와 따로 나눈 대화가 있었는지 이혼하신다며 열을 올리고 계셨네요. 다행히 뇌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을 회복한 제 딸은 조만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세영이는 시모를 보자마자 할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병실 밖으로 밀쳐 내쫓아 버렸고 동서의 가족들도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네와 시모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이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갔었어요. 시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시모는 집안의 암적인 존재라 판단이 될 만큼 있어서는 안 될 분이셨네요. 시부는 개념 없는 동선의 가족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더 이상 시댁에 찾아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시간 정도의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면서 몸 상태를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었고 몇 년간 통원 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시부를 붙들고 있어서 이혼은 간신히 막았지만 시부와의 관계 회복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고 동선에는 몇 년이 지나도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외출하고 들어온 사이 현관 앞에 어디서 많이 보던 신발이 놓여 있었고 순간 너무 놀라 딸의 방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시모가 분노한 모습으로 제 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뇌수술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세영이는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네요.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 친 뒤에 비명을 지르면서 딸의 몸 상태를 살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 저희 가족은 당황스럽기만 했었어요. 결국 저도 온 힘을 다해 시모에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밀치자 그제서야 행동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시는 시모한테 왜 찾아왔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몰라서 물어? 세영이 너 빨리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어디서 혼자서 모든 걸 꿀꺽 하려는 거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봐. 곧 있으면 이 집으로 전부 다 몰려올 거다. 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난리가 났거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 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영아, 도대체 뭔데 그래?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날 노려보기만 하는 거니? 그렇게 쳐다본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머리털 다 뽑히기 전에 당장 내놔라.
그게 뭔 줄 알고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무작정 무력을 행사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딸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도 알지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세영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동선애와 시부가 저희 집에 급하게 찾아왔고 시부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이 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도 식구인데 어떻게 세영이한테만 아버님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실 수 있으신 거죠? 저도 좀 전에 어머님한테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형님 집에 급히 달려왔겠어요? 너희들 지금 재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는 뭘 잘했다고 내 재산을 탐내는 거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민태 아빠도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희 가족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당신이 서류 작성해서 세영이한테 건네줬잖아. 이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조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분명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할아버지, 지금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제 딸은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고 시모의 얼굴을 향해 던져 주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문서를 주워든 시모는 자기가 예상한 게 맞는다며 제 딸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고 문서를 확인한 순간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분명 재산을 넘겨준다고 서류에 서명 날인된 문서를 주고받는 걸 똑똑히 봤다며 들고 있던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문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주워 들었는데 그 안에는 시부의 보호자로 제 딸의 서명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준비 중인 문서였어요. 최근에 아버님께서 세영이와 데이트하고 싶다며 따로 만난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시부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대신 보호자로 제 딸이 서명한 뒤에 요양원을 알아보려 돌아다니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가 워낙 손녀딸을 아끼던지라 재산을 제 딸에게 전부 주려는 문서로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약속을 하나 받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기로 하면서 2번 다시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의 약속을 어긴 채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세영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친 것도 모자라 저한테도 무력을 행사했다는 건 약속을 깨는 행위였기 때문에 시부는 언제 꺼낼지 몰라 항상 지니고 다녔다며 품속에서 시모에게 받은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각서 안의 내용에는 또다시 저희 집에 피해를 줄 시 시모는 땡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이혼하겠다는 시모의 서명 날인이 작성되어 있는 각서였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동선애가 추가적인 사인이 들어가 있었네요. 동선애는 시모가 절대 저희 집에 피해를 줄 일이 없을 거라며 시모의 편에 서 있었고, 증인이 되어줌과 동시에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시부의 재산을 일체 받지 않겠다던 추가적인 각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동서는 환자인 제 딸에게 또다시 안 좋은 일을 겪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시부를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네요.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이혼하길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편들어준 것 뿐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증인이 돼준 거고, 아버님 재산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은 그때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그냥 아버님 말대로 따른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서를 내미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어머님도 너무 놀라서 그러신 건데 이건 억지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도 자식인데 왜 세용이하고만 요양원을 알아보신 거예요? 비밀로 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 각서의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여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잖아. 그래도 인생 반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나한테 비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당신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라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몸부터 움직인 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 몸이 안 좋다는 걸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세영이한테만 비밀로 얘기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둘째 며느리가 아는 순간 내가 가진 재산을 뺏어가려고 물불 안 가리며 덤벼들려 하겠지.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빌어봤자 소용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얘들 앞에 나타나지 마. 시부는 몸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하루빨리 진행하실 거라며 결국 시모와 이혼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 남편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픈 제 딸에게 또다시 더 큰 상처를 준 자기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 환경이 이런 상태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시부의 각서는 공증 절차를 거친 거라 효력이 있는 거고 증인까지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는 땡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동선에는 시모의 편에 서서 증인과 동시에 시모가 약속을 어길 시 재산을 탐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결국 시모와 동선에는 객거품을 물며 안 좋은 상황들을 정리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시부도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며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 한 식구였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였고
밑에 2명의 동서가 있었죠. 그런데 저 혼자 시댁 생활을 할 때의 대우와 시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시모는 2명의 며느리를 두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대우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2 동서의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시모의 양손은 선물로 가득했었습니다. 2 동서가 시집 올 때도 억대 혼수를 해왔었고 시모의 입은 찢어졌었죠.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셋째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그런지 2 동서는 상당히 친했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남편이 시댁에서 살길 원했었어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집에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 살림을 꾸리길 원하지 않았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들도 오래전의 사고로 2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판단했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북적거리며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며 결혼 생활을 보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은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둘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로 들어온 만큼 집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며 시댁에 올 때만도 집안일을 같이 거들어주길 바랬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런데 셋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항상 저에게 살갑게 웃던 둘째 동서가 친분이 있는 셋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를 따돌리며 시모와의 갈등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둘째 동서가 시댁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완만하게 지내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며 불화를 키우게 되었네요. 둘째 동서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그동안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도 묵묵히 해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동서네가 결혼하면서 입이 더 늘어난 만큼 혼자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할머님 병시중 좀 들고 있을 때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으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요리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칼을 잡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내일 받고 왔는데 제 고운 손에 흠집이 나잖아요. 그냥 나가서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은 매일 음식하는 거 귀찮지도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해먹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어요. 제가 살 테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었잖아.
할머님께서 거동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외부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내 말 못 들었어?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맨날 집에서 풀만 뜯고 살아요? 그럼 형님은 그냥 집에서 드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큰형님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설거지도 형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가서 먹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그럼 형님도 나오실 거죠? 어차피 할머님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고 한 끼 굶는다고 세상 떠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얼른 옷 챙겨 입으세요.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가야죠. 어머님, 저희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나도 맨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거 불만이었거든. 그런데 전부 다 식당에 갈 건 아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얘 첫째야. 그냥 너는 남는 게 좋겠다. 주방에 벌려놓은 것도 있고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너는 집에 남아 있거라.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은 외식하자는 말에 모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의 뒤를 따라 나서려고 신발을 신고 있길래 남편에게 외식하고 올 거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집밥은 먹고 싶지 않다며 술이나 한잔하고 오겠다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어차피 할머님을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에 누워 계신 할머님을 일으켜드리고 간단하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한술 떠드렸어요. 밖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길래 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속 편하다며 웃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님 식사를 끝낸 후 집에서 애들까지 저녁을 먹인 뒤 씻기고 재우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려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이 줄지어 들어왔네요.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많이 취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가 소파에 털썩 앉아 저에게 술 좀 깨게 꿀물 좀 타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만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노려보신다. 꿀물 하나 타주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쩌죠? 저희는 외식하고 왔는데 형님은 집안일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꿀물 하나 타달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멀쩡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애들 거 전부 준비해서 내오거라.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니니? 서로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둘째랑 셋째 며느리가 너랑 같아? 애들은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 멀리서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줘야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큰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다. 우리가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시애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더니만 밑에 동서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일 시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불화만 만드는 거야. 네가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집안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꿀물 좀 내오거라. 애들 속 다 뒤집어지겠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요즘 큰애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보니 형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님 집에 그냥 들어와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몸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제가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님한테 명품 혼수 넣어드리느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형님은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혼수품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혼수를 명품으로 해드려서 거의 억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마디 해보시죠. 제가 형님이었다면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것 같네요. 그냥 입만 닫고 있었어도 쓸데없는 말은 듣지는 않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엄마,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 잘게요. 왜 들어가? 그네가 꿀물 타주는 거 먹고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면 속 뒤집어진다. 얘,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두 동서가 시집 올 때 억대의 명품 혼수를 해왔다며 시댁에 올 때마다 그에 맞는 대접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딸이지 무상으로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꿀물을 타서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저도 지친 몸을 이끌며 눈을 붙이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베개랑 이불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다른 데서 자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 베개와 이불을 던진 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해도 아내한테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너무 늦은 저녁이었고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기에는 저 또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베개와 이불을 들고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신 할머님은 옆자리를 내어주셨고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거실에서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셨고 할머님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모가 할머님과 제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잠도 덜 깬 상태로 몸을 일으켰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과 저를 결혼시킨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아침부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아침 준비 안 하니? 애들 속 쓰린다고 난린데 눈치껏 행동해서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일어나 해장국이라도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하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오게 알아서 움직이면 아무 일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애들 곧 나가야 한다니까 서둘러 해장국 만들고 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하고 보내거라. 맨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왜 잘 자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제 너희들 술 먹고 들어와서 늦게까지 수발든 거 몰라? 얘가 가정부도 아니고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주는 건데? 술 먹고 들어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었더라도 너는 벌써 머리채 뜯겼어. 아직까지 이분 살아 계신 것 보니 세상 떠날 날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어머님도 첫째한테 수발받고 살고 계시면서 저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제 일에 참견하신다면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소리치며 해장국을 서둘러 준비하길 원했고, 저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고 방에서 나온 시동생 내외들은 자연스럽게 밥상에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해장국으로 달랬습니다. 남편도 전날에 저에게 했던 행동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해장국을 들이켰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따돌림이라곤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던 제가 집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동서는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시모에게 조만간 여행 한번 가자며 대화를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두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팔도 유람 여행?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거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나는 언제나 가능하지. 그래서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집에 안 계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신경 쓰이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첫째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그냥 여행만 즐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워낙 정신없어서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형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은 저희랑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중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시죠? 주말 같을 때 모이면 좋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먼저 여행하고 있을 테니 아주버님은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들리세요. 맨날 회사 집 반복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런 게 추억이라고요. 아주버님도 신경 쓸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생들도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형인 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금요일 회사일 끝나자마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째 너는 어차피 애들도 있고 어머님 평수발도 들어야 하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할 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가 없는 게 너도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니니?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어?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아주 좋겠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한테 휴가를 주게 됐네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두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15일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운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며 서둘러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두 동서들과 팔도 유람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할머니 병시중을 들며 애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이 돼서 틈틈이 전화한 순간 누군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온몸에 털이 서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정체 모를 여자가 저에게 누구냐며 오빠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듯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라는 말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대충 설명한 여자는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흥에 빠져 있으니 제가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지긋지긋한 집안에 들어오기 싫었겠죠. 어머님도 여행을 떠나셨고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시자마자 남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제가 괴로워하자 할머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셨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힘겹게 방문을 열자 할머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옆에 앉자마자 할머님은 저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이런 집안에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 없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분노하셨지만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할머님을 두고 떠날 순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할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었고 다음날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네요. 전날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자 남편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을 향해 소리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순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급하게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나랑 진짜 이혼해 주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가 솔직히 이게 사는 거냐? 너는 그냥 우리 집의 가정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나도 예전처럼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애들도 당신이 데려갈 거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나보다 당신이 애들 옆에 있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양육비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시간 내서 애들은 안 보여줘도 돼. 지금 내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 내 도장까지 전부 준비해놨네. 잘 생각했어. 좋은 선택한 거야. 그동안 살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제일 많은 대화를 한 거 알아? 집에 와서도 한마디 하지 않던 당신이 이혼하자는 한마디에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말수도 많아졌네. 그렇게 행복하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 없었고 당신처럼 유흥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거야.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었는 줄 알아?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지? 합의 이혼이니까 나머지 재산이나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운하지 않게 해결해 줄 테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다음날 이혼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자 팔도 유람을 떠난 시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서는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들끼리 이혼을 결정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싼 뒤에 애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시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시할머님도 모셔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고 계셨네요. 오랜 기간 제가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시모는 더 이상 할머님을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그이랑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할머님 병시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니?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지. 네가 요양원을 보내던 끼고 살던 알아서 하거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셔. 나중에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 앞으로 태워있는 재산 내가 너한테 일부 떼어줄 테니 그때까지만 모시고 있어라. 나 지금 팔도 유람하다가 너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잖아. 나는 절대 방 안에 계신 어머님 수발 들어줄 생각 없다.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형님 때문에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여행 다녀온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며칠 됐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여행 코스인데 형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이혼하신다는 말 당장 물으세요. 내가 이혼하는 것까지 동서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할머님 돌봐드리면 되겠네. 이참에 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면 되겠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만 더 내 앞길 막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제 머리채를 붙잡아 패대기 치셨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할머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작은 방문을 열었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뜻은 내가 잘 알았다. 근데 너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이 누구 건지 모르고 있니? 내 소유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지? 나를 모시기 싫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이 필요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노인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제 거가 되는 거 모르세요? 부양을 포기한 사람한테 재산 분할권은 없다는 거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을 보살펴 드린 적 없으시잖아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어머님은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았잖아요. 할머님은 결정하셨어요.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들 전부 녹음도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으셔도 소용없으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직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모르셨나요? 이 집의 소유권은 저로 되어 있고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들도 저로 옮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유권이 변경이 된 등기를 본 시모와 동서들은 눈이 뒤집혔고 말도 안 된다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미 저에게 다 넘어온 상태였죠. 시모는 할머님이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재산은 시모의 소유가 되니 모시고 산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님을 모신 건 저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집에서 나가줘야 한다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할머님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할머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1차 법정에서는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을 시모와 그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희 손을 들어주었지만 시모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길 바라시네요. 시모는 1차 법정에서 패소하자 저와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왜 이리 미련한지 모르겠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시모가 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괜히 본인들에게 손 벌릴까봐 현재 시모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서방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의 위기까지 찾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시모는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동안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받았던 할머님과 제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